옛날 어느 마을에 조금 어리숙하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고기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김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김노인은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딸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철이 일찍 들어 고기를 파는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제가 장에 갔다 와야 하니까 혼자서 고기를 파셔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안 그래도 어리숙한 아버지인데 이제는 나이까지 들어서 더 걱정이 되었고 특히 딸이 가게에 없는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사러 와서는 고깃값을 덜 주거나 외상을 하고 갚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아버지, 저 없이 혼자서 장사를 할 때는 외상을 주지 말거나 고깃값을 다 받으셔야 돼요. 허허,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게다. 지금 돈이 없고 배고프니까 언젠가 돈이 생기면 다 갚지 않겠니? 항상 근심 걱정 없이 웃으며 말하는 아버지를 보면 딸은 더 이상 보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딸이 아버지 옆에 없으면 어리숙한 아버지를 속이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딸은 화가 났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사람들이 언젠간 갚을 거라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잔치가 열렸고 김노인과 그의 딸은 관아에서 요청한 고기를 들고 잔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잔치를 즐기며 흥이 오른 원님이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을 잔치에서 모두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소.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 내가 특별히 황소 한 마리를 걸고 내기 대결을 하려는데 어떻소? 원님이 내기에 건 우람한 황소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좋소. 내기의 조건은 이렇게 하겠소. 저 황소를 이용해서 내일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에게 황소를 주겠소. 그러니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해 보시오. 원님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참가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 와중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고기 파는 김노인이 돈 계산도 잘하니 참가해보는 게 어떠소? 하하. 누가 봐도 어리숙한 김노인을 조롱하는 말투였고 모인 사람들도 같이 웃어대며 참가해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딸이 손을 들었고 아버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저 황소도 받고 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다 혼내줄 거예요. 딸은 자신만만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근심 가득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내기의 결과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고 원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내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는지 말해보시오. 참가자들은 여기저기서 얼마에 팔았다고 대답했고 그 중에 마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600냥이요. 황소의 시세보다 2배나 높게 받아온 장사꾼을 보며 모두들 놀랐고 원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나 많이 받았소? 장사꾼은 으쓱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하사한 아주 종자가 좋은 황소라고 부자를 잘 구슬려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허허, 아주 입담이 좋은 친구로구만.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700냥이요. 마을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는 선비였고 원님은 선비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저 말 잘하는 장사꾼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단 말이오. 아닙니다. 저는 소가 없는 농사꾼들 여러 명에게 소를 빌려주기로 하고 400냥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친구는 소를 팔았고 저는 소를 팔지 않았으니 현재 소값까지 합치면 700냥이 아니겠소. 허허, 역시 머리가 비상한 선비구리야. 원님과 마을 사람들
모두 놀라워하고 있을 때 김노인의 딸이 손을 들었습니다. 천냥이요. 모두들 김노인의 딸을 바라보며 믿지 못했고 원님 역시 의심스러워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네, 여기 천냥입니다. 딸은 원님 눈앞에 천냥을 내놓았고 원님은 돈을 번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한 냥만 내면 아주 좋은 황소를 받을 수 있는 뽑기를 하였고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때문에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대답에 원님은 놀라워하며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당첨된 사람이 있느냐? 딸은 빙긋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뽑기에는 모두 낙천만 있으니 당연히 당첨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기라며 야유가 나왔고 원님도 정색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속여서 번 것이 아니냐? 그러자 딸은 다시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뽑기를 하러 찾아간 사람들은 그동안 저희 가게에서 외상을 하고 갚지 않거나 고기를 사고 값을 덜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소를 이용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돈과 아버지를 조롱했던 대가를 받았을 뿐이옵니다. 딸의 대답에 여기저기서 나오던 야유 소리는 쏙 들어갔고 원님은 딸의 총명함과 효심에 감탄하여 황소와 함께 500냥을 하사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의 교훈은 죄는 아무도 모르게라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이 병들면 얼굴색이 변하고 콩팥이 병들면 손발이 붓게 되듯 병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생기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죄는 반드시 인과응보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제 고려는 무너지고 새나라 조선이 시작되었다.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국호를 알렸다. 고려 말기에 뒤숭숭한 나라 정세를 정리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 새롭게 나라를 건국한 것이었다. 이 씨가 왕이 됐다던데.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왕은 왕씨만 하는 거 아니었어?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지만 민심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보다 475년이나 이어온 왕씨의 고려를 한순간에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었다.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원통함에 관직을 내려놓거나 산속 깊숙이 떠나버린 경우가 많았다. 민심과 이런 충신들을 의식한 조정은 건국 당시에 고려에서 높은 벼슬을 했던 중신들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었다. 여기 있는 박씨 성을 가진 정승 역시 그런 중신 중 한 명이었다. 강직한 성품으로 고려에 충성을 다하였지만 사심을 버리지 못하고 새나라 조선을 섬기게 되었다. 어느 날 박정승과 같은 무리들이 함께 어울려 기방을 찾았다. 이 기방에는 미모와 춤솜씨가 뛰어난 설중매라는 기생이 있었다. 어찌나 유명한 기생인지 얼굴 한번 보겠다고 몰려든 온 동네 남정네들로 기생방은 늘 인산이네였다. 박정승 무리 역시 설중매를 보러 기방을 몇 번씩 찾았지만 매번 허탕만 치고 오늘에서야 어렵사리 나를 잡은 것이었다. 내가 설중매이더냐? 내 너를 보려고 몇 번이나 이 기방을 찾았는지 모른다. 드디어 오늘 너를 보게 되었구나. 설중매를 본 박정승은 그 미모에 감탄하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별것도 아닌 소인인데 이리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저 역시 정승님 소문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오늘 저를 찾아주신 보답으로 보잘것없지만 춤 한번 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설중매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정승들이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다. 설중매가 멋들어지게 춤을 추고 술이 몇 숨 배워가자 좌중은 금세 흥이 무르익기 시작했다. 그때 한 사람이 박정승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대감께서는 아주 현명한 분이십니다. 나라 정세를 잘 파악하셔서 대세를 쫓아 움직이시니 현자라 다름없으십니다. 사실 박정승의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박정승의 변심을 보고 배신자라 칭하였지만 혹자는 이처럼 칭송하기도 하였다. 박정승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어찌 현자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는 쓸데없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박정승의 대답에 모두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시간이 지나고 술이 거나해진 박정승이 옆에 앉아있던 설중매를 보고 농을 걸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나라 정승인 나조차도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더냐? 내가 듣자 하니 너는 아침엔 동쪽 마을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 마을로 가서 잠을 잔다고 하던데 어떠냐? 오늘은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겠느냐? 박정승이 설중매를 비꼬며 희롱하자 그녀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정승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어차피 정승과 저는 천생연분이니까 오늘 밤 같이 보내시지요. 농을 쳤을 뿐인데 설중매가 절이 나오자 박정승은 기뻐하며 말했다. 천생연분이라니? 내가 나와 그리 잘 맞는단 말이냐? 좋아 죽는 박정승을 비웃으며 설중매가 말했다. 동가식 서가숙하는 제가 어제는 고려 왕조를 섬기다가 오늘은 조선 왕조를 섬기는 정승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는데 이 어찌 천생연분이 아니겠습니까? 설중매의 비수 같은 일침에 박정승은 물론이고 좌중에 여러 벼슬아치들도 술이 확 깬 듯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동가식 서가숙은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잔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도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나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는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로 쓰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조가 없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부러울 거 없는 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어서 주위의 부자들은 원님에게 잘 보이려 뇌물을 바치거나 연회를 열어 술잔치를 자주 벌이곤 하였습니다. 여봐라,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연애를 열어 기분 좀 풀어야겠다. 사람들을 부르도록 하여라. 그렇게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무엇이든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으며 원님 밑에서 일하는 이방들도 원님 덕에 비단옷과 진수성찬 등을 즐기며 원님 못지 않은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영감이 가지고 온 비단이 엄청나게 비싸 보이던데 몇 필 챙겨야겠구만. 그러던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나라가 어수선하였고 원님 역시 마을을 관리하며 흉년 대책에 대해 이방들을 모아놓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올해 조정에 세를 내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다들 무슨 해결책이 없더냐? 그동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느라 걷어들인 세금을 흥청망청 써버렸고 마침 흉년까지 겹쳤으니 관아 관료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세를 더 걷는 게 어떠신지요? 이방 중 한 명이 입을 열었고 원님은 한심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었는데 걷어들일 게 있겠소? 생각 좀 하고 말하시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조정에서는 내야 할 세가 안 올라오니까
전령이 내려와 자초지종을 물었고 마을에서는 흉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원님은 세금 거둘 생각만 하니 큰일일세. 여기저기 해결해야 할 문제에 원님은 머리가 지끈거렸고 지난날 자신의 행적들이 드러날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원님은 다시 관료들을 모아서 대책을 논의했고 관료들은 여전히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놀고 먹기만 한 것이요. 어떻게 한 사람도 뾰족한 대안이 없어? 이러다가 조정에서 세금 낭비된 사실을 알면 우리 모두 파면될 것이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원님이었지만 지금은 조정의 처벌이 두려워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모두 물러가시오. 관할을 나오는 관료들 역시 그동안 누렸던 흥청망청한 생활을 후회하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노심초사했습니다.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 목숨도 위험해지겠네. 그러게, 이거 큰일이구만. 다음 날 원님과 관료들은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마을 시찰을 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원성만 들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로 감사까지 오고 있다는 전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감사가 내려온다면 이제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난 이제 끝났어. 원님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한동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콧노래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원님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게냐? 고개를 들어 여기저기 둘러보니 어느 농부가 밭을 갈며 내고 있던 소리였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모습이었으며 그 모습을 본 원님은 문득 뭔가를 깨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며 비싼 것들을 가졌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 저 농부의 얼굴을 보니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로구나. 이번 이야기에서 교훈은 참된 행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며 이를 얻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는데 명예와 지위의 이면에는 무한한 고난이 따르고 권력을 가졌을 때에는 그에 수반하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명예나 지위 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늘 마음이 편하며 자연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으니 참 즐거움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욕심은 끝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혹은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항상 근심 걱정이 많으니 그것은 권력을 추구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불행일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최씨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습니다. 최 부자는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셌습니다. 특히 승부욕이 강해 누구에게도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런 최 부자도 온화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세 딸 앞에서였습니다. 누구보다 세 딸을 아끼며 애지중지 키웠고 늘 사람들에게 입이 닳도록 딸자랑을 해왔습니다. 딸들 역시 최 부자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늘 투닥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시지. 내가 첫째니까. 그 말에 둘째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아버지는 셋 중에서 가장 똑똑한 나를 가장 이뻐하시지. 첫째와 둘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부리는 애교를 보시면 제일 좋아하신다고. 셋은 늘 다퉜지만 이를 바라보는 최 부자는 늘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딸들이 이렇게도
자기 사랑을 원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자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다들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이번에 내가 저 아랫마을에 논 열마지기를 샀다네. 근데 농사를 지을 일꾼이 부족해서 올해 농사가 걱정이네 그려. 친구의 자랑 섞인 말에 최 부자가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열마직이면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 필요하면 우리 집 종들 좀 빌려줌세. 열마지기 정도면 우리 종들로도 충분할 걸세. 최 부자의 말에 자랑 한번 하려던 친구가 무안해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친구가 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네 세 딸은 이제 혼기가 차지 않았나? 아직 뭐 좋은 소식은 없나? 최 부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얼른 시집 보내고 싶네. 근데 알다시피 내 딸들이 워낙 효녀들이라 아버지의 곁을 도무지 떠나려고 하지를 않네. 이것 때문에 나도 걱정일세 그려. 진짜 걱정인 건지 아니면 자랑인지 최 부자의 얼굴은 연신 웃음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땅자랑 하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자네 딸보다는 아랫마을 박선비 딸들이 효녀지. 박선비는 아랫마을 사는 선비로 양반이지만 가난하여 그 명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마찬가지로 딸이 3명인지라 최 부자 역시 박선비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집딸들과 자신의 딸들을 비교하자 최 부자는 발끈했습니다. 아니, 그 선비 딸들이 우리 딸들보다 나은 게 뭔가. 우리 딸들의 효심 또한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네. 최 부자가 목소리를 더욱 높여 말했지만 친구는 더욱더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글쎄,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 근데 자네 딸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어떤 얘기도 없던데. 아까와는 반대로 이번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디 내놓아도 효심만큼은 빠지지 않다고 생각했던 딸들인데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니 최 부자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최 부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집 딸들이 우리 집 딸들보다 얼마나 효심이 깊다는 거야?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최 부자는 박선비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가만히 서서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내가 마당을 거느리고 있는데 박선비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선비 옷이 좀 이상했습니다. 바지 길이가 정강이까지 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쯧쯧 아무리 집이 가난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옷차림이 저게 뭐란 말인가? 최 부자는 혀를 끌끌 차며 박선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거 바지가 왜 그리 짧은 게요? 웬 낯선 사람이 묻자 선비는 놀랐지만 곧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 보시기에 좀 그렇지요. 그래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지요. 바로 우리 딸들 효심 때문에 그런다오. 최 부자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바지 길이랑 효심이 무슨 상관이요? 박선비가 최 부자에게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박선비가 자기 형님에게 어두운 바지가 있었는데 바지 길이가 길어 못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지가 형님이 물려주신 바지인데 길이가 길어 입기가 힘들구나. 그렇다고 버릴 순 없으니 누가 시간 남을 때 이 바지 좀 한 뼘만 줄여주렴. 네, 아버지.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지를 입어본 박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지가 너무 짧아져 있었습니다. 아니, 한 뼘만 줄여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짧아진 것이냐? 박선비의 물음에 딸들이 달려왔습니다. 어찌 된 것이지?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한 뼘만 줄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첫째 딸의 말에 둘째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언니가 줄인 줄 모르고 제가 새벽에 한 뼘을 더 줄였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셋째 딸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를 어째?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뼘을 더 줄였는데. 박선비는 딸들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내가 어찌 이 바지를 안 입을 수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다 들은 최 부자는 시장으로 가서 긴 바지 한 벌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딸들이 효심이 얼마나 깊은데 그까지 바지 단 줄이는 거야 당연히 다들 서로 하겠다고 하지. 그러면서 최 부자는 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바지 한 벌을 샀는데 너무 길구나. 누가 시간 남을 때 이 바지 좀 한 뼘만 줄여주렴. 네, 아버지. 딸들은 질세라 서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바지를 입어본 최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바지의 길이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최 부자가 딸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바지가 그대로인 게냐? 첫째가 말했습니다. 둘째가 할 줄 알고 안 했는데요. 둘째 역시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막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막내가 태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난 가위질도 못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자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내 딸들은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들을 위해 주기만 바라고 있었구나. 이번 이야기는 효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말로는 효도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기보단 현재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여러 명의 머슴을 거느리고 대궐 같은 집에서 지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비단장수가 아주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를 불러와 보거라. 이렇게 사치품들을 사들이며 남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자주 잔치를 열어 재력을 과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김영감이 관직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노부부는 질투심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나보다 돈도 없는 김가놈이 관직을 샀단 말이야. 이거 양반 흉내내며 아주 우쭐대겠구만.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던 부부는 김영감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했고 이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양에 가서 돈을 더 쓴다면 분명 김가놈보다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노부부는 관직을 사기 위해 가마 한가득 돈과 사치품들을 채워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며칠이 걸려 한양에 도착했고 노부부는 드디어 관직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김가 이놈, 어디 내 앞에서도 우쭐댈 수 있나 보자. 노부부는 많은 돈을 들여 김영감보다 높은 관직을 살 수 있었고 한양에도 온 김에 끌고 온 빈 가마에다 또다시 사치품들을 가득 싸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관직도 얻고 아주 비싼 물건들도 샀으니 이번에 마을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겠구나.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노부부는 세 사람의 사냥꾼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죽은 호랑이를 깔고 앉아 있었고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 가죽을 팔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리에 가마 안에 있던 남편은 고개를 내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를 잡다니 참 용맹한 젊은이들이구만. 근데 그 호랑이는 누가 잡은 것이냐? 가마에 탄 사람이 물어보자 사냥꾼들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고개를 숙였고 그 중에 호랑이를 깔고 앉아있는 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제가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거워도 제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어찌 남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냥꾼들이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며 말하자 이제는 내가 진짜 양반이 됐구나라고 느낀 남편은 기뻐하며 짐진 양반들이 쓰는 점잖은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을 해하는 호랑이를 잡느라 수고했다. 이걸 노잣돈으로 쓰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냥꾼들은 연거푸 감사 인사를 하였고 남편은 이제 고을 원님이라도 된 것 마냥 아주 근엄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오늘은 저 주막에서 쉬어가도록 하자. 집으로 가는 도중 날이 어둑해지자 어느 주막에서 묵기로 하였고 주막으로 들어가던 중 남편은 아이들이 개 한 마리를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번에도 남편은 근엄하게 물어보았고 아이들 역시 남편을 보고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개를 데리고 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르신. 남편이 보니 개는 입에 물고 있는 뼈를 뺏기지 않으려 발악하는 중이었고 아이들은 장난으로 그 뼈를 뺏으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녀석들, 저렇게 목숨 걸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동물을 괴롭히면 되겠느냐? 개는 그만 괴롭히고 이 돈으로 시장 가서 엿 싸먹고 놀 거라. 남편은 이번에는 서당 훈장님이라도 된 것 마냥 근엄하게 아이들을 훈계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주 점잖고 근엄한 게 이제 진짜 양반 같구려.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양반집 마님이 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주막에서 하루를 묵고 출발하려는데 남편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물음에도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임자, 잘 들어보시오. 우리가 어제 산길에서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들을 만나지 않았소. 그랬지요? 그리고 주막에 들어서면서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개를 보지 않았소. 그랬지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한가요? 아내는 의아해하며 물어보았고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냥꾼은 자신이 잡은 호랑이를 직접 짊어지며 이것은 자기 것이고 자기가 잡았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며 개 역시 뼈를 자신이 직접 입에 물고 지키면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강하게 짖은 게 아니겠소. 맞지요? 아내는 맞장구를 쳤고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미천한 사람들이나 하찮은 미물들도 자신의 것은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지키며 힘을 과시하는데 우리의 저 귀한 물건을 머슴들에게 가지고 다니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저 가마의 주인을 머슴으로 잘못 알 것 아니요. 그렇다면 이제 양반인 우리도 스스로 짊어지고 다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비싼 물건들의 주인임을 알게 해야 하지 않겠소?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말했고 아내는 존경의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머슴들을 불러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비싼 물건이 들어있는 가마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것이다. 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니 우리 부부가 맨 앞에서 들고 갈 것이다. 너희들은 뒤에서 받치고 따라오너라. 부인 올려보시오. 그러더니 부부가 맨 앞에 서서 가마를 들고 끙끙거리며 이동하기 시작했고 길가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해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행색을 보면 앞에 두 노인이 주인네 같은데 뒤에 머슴들로 보이는 자들은 편안히 걷는 걸 보니 뒤에 있는 자 중에 한 명이 주인으로서 맨 앞에서 고생하는 머슴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 그 노고를 격려하는 중이구나. 사람들은 모두들 이렇게 생각했고 노부부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비싼 물건들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고 부러워하는구나.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평민은 벼슬이 없는 사람이며 은혜를 베풀고 덕을 펼치는 것은 높은 벼슬을 가진 재상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벼슬이 없는 평민이 은덕을 베풀면 이 사람이야말로 벼슬이 없는 재상인 것이고, 반대로 벼슬이 있는 재상이 권력을 탐하고 욕심만 채우려 한다면 이 사람은 벼슬은 있지만 거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기 직위에 알맞게 처신을 못하는 사람은 체면을 잃고 남의 비웃음을 사니 어찌 이 욕심 많은 노부부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